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마침 오늘 우리 사무실을 방문한 터키의 알파고 시나시 씨를 모셨는데, 알파고 씨는 한국에서 한 10여 년 동안 사시고 지한통신의 한국 특파원으로 기자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자로 일하시니까 저도 기자니까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알파고 씨는 박정희의 근대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좀더 박정희 정기를 쓴 사람이고, 박정희는 또 한때 아타투르크 또는 케말 파샤로 알려진 분을 상당히 흠모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5.16 군사혁명을 일으킬 때도 그 주체 세력 중에서는 터키의 근대화 혁명, 아타투르크가 지도한 그 혁명을 상당히 모델로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터키라고 하면 많은 한국 사람들은 터키 사람들 옛날에 돌궐로 알려졌던, 투르크로 알려졌던 오스만 터키, 또 6.25 때 참전한 터키 군대를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뭔가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2002년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우리가 터키한테 졌습니다만은, 지고 나서도 별로 터키에 대해서 유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오신 이 알파고 선생을 통해서 터키 이야기도 하고, 또 알파고 씨가 본 한국 이야기도 하고 해서 편안하게 이야기 중심으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우선 알파고 씨한테 어떻게 한국에 이렇게 오래 살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부터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알파고 씨는 한국 여성과 결혼하셨고 한국말을 아주 잘하십니다. 한국에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게 되셨어요? 선생님, 저는 원래 공대를 다니려고 한국에 왔었는데요. 어학연수를 했을 때는 제 성질이 숫자보다는 글자에 가깝다는 생각으로 정치 외교학부에 들어갔고, 다음에는 특파원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정착되는 거죠. 뭐 지금 터키는 여러 가지 시끄러우니까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13년 동안 한국에 살고 있어요. 예. 한국말이 터키말하고 어순이 같습니까? 예. 우랄 알타이어입니까? 지금 어순만 같다는 것도 넘어서요. 그 어미들 있잖아요. 무슨 무슨 에서 그런 것들까지 다 비슷하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먹었다, 받았다 하나는 어따를 붙이고 하나는 아따를 붙이잖아요. 거기 있는 모음의 조화가 있는데, 이런 좀 약간 모음 조화, 자음 조화까지 음성적인 부분들도 비슷해요. 참 그 희한하네요. 예. 어떻게 보면 아시아 대륙의 끝과 끝인데, 그죠? 뭐, 우리는 동쪽 끝이고 그쪽은 서쪽 끝인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같은 언어 계통이다 보니까 그 같은 언어 계통에서도 우랄 알타이에서도 알타이족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 한국어 배우기가 쉽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많은 걱정이 있었죠. 대학 고등학교 때는 영어 성적이 안 좋았는데 선생님들도 해외 가지 말라, 유학하지 말라고 경험했어요. 근데 한국어를 배울 때는 외국어 공부는 어렵지 않네, 너무 쉬웠네라는 생각이 들고 자신감이 생겼죠. 제가 알고 있는, 저는 이제 몽골, 투르크 이 유목민족 역사에 좀 관심이 많아요.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리면은, 이 몽골 고원 지역에는 옛날부터 이 흉노족이라든지 이름이 여러 가지로 통하는 몽골족, 투르크족, 흉노족, 여러 종족이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그런 용감한 민족으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 나라를 만들기도 하고, 또 유목민족의 특징은 항상 이동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4, 5세기에 유럽에 나타났던 훈족, 훈족이 흉노족이 서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오늘날의 유럽 세계를 뒤덮기도 하고, 그렇죠. 로마를 위협하기도 했고, 분리됐죠. 분단됐어요. 로마는. 또 남쪽으로 내려오면 또 중국의 여러 한나라 다음에 있었던 진나라를 무너뜨려서 5호 16국을 만들고, 그 일부는 또 한반도로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를 만들고 현해탄을 건너가서 이 일본의 정복 민족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머리에 상상하는데, 그 중에 특히 이
투르크의 어원이 같은 돌골족, 한자로는 돌골족인데 돌골은 막 고구려와의 연관성 속에서 우리 머리에 지금 남아 있는데 그 돌골족, 그 투르크족이 투르크족과 몽골족에 대해서는 뭐 비슷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흉노족의 주 구성 멤버는 투르크족이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르크족이 언제부턴가 서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하죠. 서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뭐 우리가 기억하는 셀쭉 투르크도 있고 뭐 오스만 투르크도 있고 결국 오스만 투르크가 12, 13세기에 지금의 아나톨리아 반도에 들어가서 그대 600년 동안 계속되는 오스만 터키라는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의 출발점이 막 우랄 알타이 산맥 근방이 아니었겠느냐. 맞죠?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또 출발점도 알타이 산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2000년쯤 그슬로 올라와 보면은 한국 조상하고 터키 조상이 비슷한 지역에 살아가지고 한쪽은 동쪽으로 가고 그래서 한국 민족이 되고 한쪽은 터키로 가서 지금 터키 민족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선생님 국기들 보시면 말 타고 티도로 하를 싼 그런 국기는 오직 몽골, 터키, 한국 국기들에 있어요. 그렇죠. 딴 민족들의 국기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 고구려 벽화에 보면은 말 타고 일로 가면서 몸을 뒤로 해가지고 팔을 쓰죠. 이건 이제 좀 그런 기술을 발달했고요. 그리고 그 군사학을 보시면 최초의 군사 작전은 그 돌골 제국이 그 거기서 그 몽골 조원에서 했던 그 저승달 작전이에요. 초승달 작전. 이제 군대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군인들이 친인척하고 우리는 가야겠다고 하고 뽕을 치고 뒤돌아가고 그럼 상대 군이 우리는 이겼다고 하고 신나면서 가는데 오히려 옆에 있는 그 군들이 이렇게 포위를 해버리지. 그렇죠. 초승달 안에 잡아놓고 포위를 한다는 이런 전략이죠. 그렇죠. 그건 이제 군사학의 그 군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최초의 군사 작전이에요. 이제 그런 이제 저월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럼 초승달이 거기서 나왔을까요? 이제 터키 초승달에 그거부터 세운 터키의 초승달이 군사 전략을 상징하는 거. 아니 근데 터키 초승달은 국기에 있는 초승달은 그 종교 때문인데 근데 군사 작전은 종교 때문 아니고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럽에도 가보시면 에스토니아라든가 핀란드라든가 헝가리라든가 다 우랄 알타이 민족의 후계자들이에요. 우랄 알타이 의족. 그렇죠. 의족. 우랄 알타이 문법을 쓰는 아니 조상들도 따져보시면 다 중앙아시아에서 왔어요. 그 민족들. 그건 사실이죠. 자, 왜 이렇게 오스만 제국, 셀쭉 제국 그리고 오늘날의 터키가 있고 그런 설명하자면 저는 뭐 역사 책에서도 설명을 했거든요. 지금 투르크메니스탄 화폐를 보시면 하나의 인공 사진이 있어요. 그 역사상에 없지만 사람들이 그 당군 할아버지처럼 학문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람들이 믿잖아요. 그래서 오우스 칸이라는 사람인데 근데 학자들이 이거 돌고래 모두 한이라고 생각해요. 한. 왕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왕인데 모두 한. 그래서 그 사람의 아들들이 퍼져가지고 그렇지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다 하나의 지역에 가서 거기를 다스리게 되고 오늘날의 셀쭉 제국, 오스만 제국 다음에 그 제국들 붕괴되다 보니까 카자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오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중국 안에 있는 위구르족, 터키, 아제르바이잔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제 부연 설명을 하면은 이 몽골 고원지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 결국 대제국을 만든 두 개의 민족이 있다면 투르크족과 몽골족입니다. 그래서 투르크족이 세운 여러 나라 중에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게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터키, 터키인데 이 오스만 터키 사람들은 원래는 알타이 지방에 살았으나 이 서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아랍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고 하고 이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슬람교를 받아들이고 그렇죠. 해서 통과하기 전에 출발 전에 받았어요. 출발 전에 이미 탈라스 강 전쟁 때는
당 나라는 아랍 사람들을 위협해요. 그때 당시엔 터키 사람들도 위협해요. 그러면 아랍 사람들하고 터키 사람들 동맹을 해서 탈라스강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터키 사람들 아랍 사람들한테 개종을 하지만 배우는 거는 이란 사람들한테 배워요. 그래서 너무 희한하긴 하지만 터키 사람들은 수니파인데도 이슬람을 시아파인 이란 사람들한테 배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가잖아요. 그럼 그 동양인 모습이 사라지고 일단은 아랍인처럼 생기고 이란인처럼 생겨 다음에 말칸반도에 가다 보니까 슬라브족이랑 결혼하면서 이번에도 슬라브인처럼 생겨. 그래서 어느 나라 터키 사람들은 전혀 아시아 냄새 별로 안 나죠. 예, 안 나요. 우리 알파고 선생 얼굴도 보면은 아시아 냄새가. 저 솔직히 말하자면 투르크족 아니에요. 저 쿠르드족이에요. 쿠르드족입니다. 예, 저는 원래 중동 사람이에요. 그 바빌론에서. 쿠르드족은 투르크족하고 이렇게 서로 혼혈하고 이런 거 없습니까? 야, 혼혈 많죠. 많죠. 왜냐면 정파처럼 이렇게 분리되진 않으니까 둘 다 순위파이니까 그렇죠. 많이 결혼해요. 결혼했죠. 예. 예. 근데 우리 가문에는 거의 결혼이 없어. 우리는 제일 끝에 있으니까. 근데 쿠르드족 분한테 투르크 역사를 물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선생님, 괜찮습니까? 뭐 민족주의적으로 따져보면 그러긴 하지만 근데 저는 터키의 시민이고 우리나라의 그렇죠. 대다수 민족이 투르크족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익으로 따지면 투르크랑 같은 민족 비슷한 민족들끼리 무슨 외교 정책을 하는 것이 제가 시민이 되는 나라의 국익이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 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죠. 네. 그래서 이 투르크족에 대해서 조금 제가 더 이야기를 하면 지금 유럽에 있는 나라 중에서 투르크족이 만든 나라가 바로 불가리아죠. 불가리아인데 그 사람들은 불가르족. 그거 없어졌어요. 왜냐면 언어는 보시면 우랄 알타이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데 예. 불가르족이 한 7, 8세기쯤 예. 그 러시아 남쪽에 있다가 불가리아로 들어가서 그렇죠. 그게 지배 민족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슬라브족을 지배하게 되는데 나중에 슬라브족이 워낙 많으니까 결혼하는 과정에서 네. 불가르족의 흔적이 극히 약화됐겠죠. 이제 투르크족의 특징이 뭐냐면 터키 사람들 강력하고 그런 말이 있긴 하지만 동시에도 터키 사람들이 이런 특징이 있어요. 터키 사람들이 지배층이 되면 지배하는 민족으로부터 동화되기도 돼요. 그렇죠. 제일 일반적인 얘는 불가리아예요. 예, 불가르족. 불가르족이죠. 예. 그래서 원래 지배층이 러시아 남쪽에 있었던 투르크족들이었는데 불가르 사람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동화됐어요. 그러니까 흔적이 지금은 이제 별로 없네. 예, 별로 아예 없어요. 소수가 다수 속에서 녹아버렸으니까. 예. 그러나 이제 불가리아 소피아 같은 데 가보면 그 옛날에 발굴했던 네. 그 무기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좀 익숙하고 특히 제가 부다페스트에 가면은 헝가리. 마자르족이 투르크족의 일부 아닙니까? 예. 맞죠? 예. 헝가리라는 말은 영어권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고 헝가리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마자르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자리스탄이라고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마자르족이 한 11세기 근방에 이동을 해가 와가지고 그 아주 대평원인 이 헝가리를 정복하고 만든 나라가 이 마자르인데 이 사람들이 워낙 말을 잘 타고 하니까 한때는 막 유럽을 위협하기도 하고 네.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로마 제국도 마자르 사람들 때문에 분단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는 그때는 아틸라 훈족이니까 훈족하고 마자르족 사이에 일종의 관계가 있겠는데 시대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고. 그렇죠. 근데 이 마자르족이 결국은 나중에 이 기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기독교화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같은 투르크 뿌리지만은 이 터키로 온 사람은 이슬람이 되고, 이 헝가리로 간 사람은 기독교가 되고요. 이제 훈 계통은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기독교 있으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고 맞아요. 돌궐은 좀 늦게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또 남쪽으로 갔으니까 남쪽으로 갔어요.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하죠. 근데 아까 우리 알파고 선생이 이야기한 그 탈라스 전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쟁인데. 저는 거기 갔어요. 그 전쟁이 일어났던 데에 갔어요. 탈라스 전쟁은 바로 그 당나라 군대를 지휘했던 사람이 한국 고선지라고. 맞아요. 고선지. 고구려 유민이라고 하는 고선지고. 그때 이슬람이 아주 강성해져 가지고 이슬람은 원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출발해 가지고 지금은 다마스커스에 갔다가 움마야드 왕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란으로 가서 아바시드
왕조를 만들죠. 아니 그 이란 가는 거하고 다마스쿠스에 가는 거 같은 같은 시기인데 시기에 갔는데. 중간에는 쿠데타 일어나요. 그렇죠.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니네들 때문에 우리가 망할 것 같다고 해서 또 다른 하나의 기적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정권을 잡아요. 그건 아바시 왕조예요. 우리는 아빠시드라고 배웠는데 예, 그 아빠시, 아빠시드가 맞아요. 이제는 동쪽으로 그렇죠. 진출합니다. 예. 동쪽으로 진출을 하고 당나라 군대는 서쪽으로 진출하고.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 탈라스 강이 아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 거기에 있어요. 예, 경계선에 맞아요. 있는 데서 이제 세계사적 의미의 결전이 벌어지죠. 바로 이슬람 군대와 당나라 군대와 싸워서 예. 당나라 군대가 져요, 그죠? 예, 예. 그것 때문에 당나라도 앞으로 치게 그게 돼요. 이제 당나라가 군대가 짐으로써 당나라는 더 이상 서쪽으로 못 나가고, 예. 그죠? 그 다음에 이슬람 군대도 천산산맥을 일부 넘어서 예. 지금 신강성까지 이제 예, 들어오고 맞아요. 합니다만은,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당나라 군대 안에 종이를 만드는 기술자가 있었다고. 예. 종이. 예. 이 종이를 만드는 기술자가 있어가지고 이 기술자가 포로가 됐어요. 예. 이슬람의 포로가 됐다고. 그래서 비로소 서양에 종이 만드는 기술이 퍼져갑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유럽으로 이렇게 건너가고. 그렇죠, 그렇죠. 그전에는 그전에는 유럽에서는 종이가 그전에는 없었어요. 지금 물론 텔레비를 보시면 이슬람이 너무나 이렇게 거짓이가고 너무나 좀 약간 나쁜 걸로 보이기는 그때 당시엔 진보적이었어요. 물론 발전돼 있어요. 예,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는 유럽에 있었던 그 고전 이태리 고전 그 로마 사상을 받아들였고요. 사상은 로마로부터 받아들였고 그 기술은 중국하고 인도로부터 받아들였어요. 그렇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다마스쿠스 중심으로 그때 당시에 이슬람 문명은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같은 거였어요. 다들 물론이죠. 유학하러 거기 갔었어요. 물론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전쟁이 없었다면 중국하고 한국의 그 종이 기술, 다음에는 인도의 그 숫자 기술, 지금 아라비안 숫자이라는 거는 사실은 인도 숫자예요. 그렇죠. 인도 사람들한테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랍 사람들 덕분에 유럽으로 넘어간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탈라스 전투는 내 정확한 연도는 찾아봐야 751년. 751년. 년, 예. 서기 751년. 그럼 이게 8세기인데 예. 8세기의 세계 지도를 보면은 가장 문화적으로 발전한 데는 중국, 인도, 이란, 다마스쿠스. 이란, 다마스커스, 예. 중동이었습니다. 예. 유럽은 기독교 천국이 되었지만은 그 로마의 전통이 끊어져 버리고 기독교 1세기로 됨으로써 흔히 우리가 옛날에 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부르죠. 네, 암흑시대, 암흑시대. 맞아요. 지금은 암흑시대란 말을 안 씁니다만은 어쨌든 교회 중심으로 가니까 이제 그때 이 분열이 많이 되고 게르만족이 여기저기 이동해가지고 각각 자그마한 나라를 만들고 나중에 이제 신성 로마 800년쯤 되면 이제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샬레마뉴 대제라는 사람이 나와서 프랑크 제국을 예, 만들죠. 그 전 단계니까 아주 유럽은 분열되어 있었고 더구나 7세기, 8세기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이 이슬람이 중동을 정복하고 이란을 정복하고 또 중동에서 또 아프리카로 북쪽으로 가고 모로코, 알제리아 이쪽이 또 이슬람화되고 그 다음에 지중해를 건너서 스페인에 상륙을 예. 해가지고 바로 스페인을 700년 동안 지배를 하게 됩니다. 예, 맞아요. 지배를 하게 되고 일부는 피레네 산맥, 즉 스페인과 불란스 사이에 있는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불란스로까지 쳐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다음은 제동에 시작해요. 걸리는데 700년 동안, 건 800년이죠. 약 800년 동안 이 이슬람이 스페인을 예. 지배하니까 유럽에 있던 기독교도들이 이제 국토 수복 운동을 벌리죠. 맞아요, 맞아요. 레콩케스트라고. 예, 맞아요. 레이코공스트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성공하는 게 1492년 즉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하는 그래서 바로 바로 그 흐름으로 그 해였죠. 그 해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지금 그라나다, 예. 그죠? 안달루시아 지방의 그라나다에서 마지막으로 이슬람이 항복을 하고 철수함으로써 레콩키스트가 이제 성공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그 예. 지금도 터키 사람 중에
몽골 반점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선생님 지금 그 얘기를 방금 전에 사실은 얘기를 드렸는데 결혼이 많이 했다 보니까 아, 드물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중앙아시아에서 왔다가 터키에서 아무 데도 움직이지 않고 몇백 년 거기서 정착했던 예. 그런 시골들 있어요. 예를 들면 아무 데도 안 갔어요. 아로 이동을 안 하는 예. 시골로 들어가 예. 있는. 그리고 거기에도 그 슬라브족 혹은 아랍 쪽이 안 들어왔어요. 예. 그 사람들 중심으로 가시면 살짝 희양해도 아, 있긴 있어요. 근데 비율이 너무 작아요. 그런데도 그런 피부는 얼굴 모양은 변했지만 말은 잘 안 변하는 모이죠. 말. 말이라는 거 이제 그참 터키 민족이 군대 중심으로 움직여왔던 민족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터키는 아무리 예를 들면 오스만 제국 시대에서도 수많은 민족이 있었고 수많은 종교가 있었는데 다들 자기네 언어 종교들을 냅뒀어요. 오직 군대만 터키어예요. 아, 그래서 언어는 군대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그렇죠. 군대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쓰던 말은 우랄 알타이의 예. 문법을 그냥 계속 유지를 예. 해가지고 그게 전체 국어의 문법으로 예. 터키의 문법으로 남았어요. 정해졌단 말이죠. 예를 들면 국가 제도에서 그 국가에서 그 서류로 작성했을 때 그렇죠. 아랍어 쓸 때도 있었어요. 터키 사람들이. 이란어를 쓸 때도 있었어요. 셀쭉 제국 때는 국어는 공용어는 이란어였어요. 민족이 터키어인데도. 그렇죠. 근데 군대 언어는 터키어예요. 아, 그걸 처음 알았는데요. 예. 아, 이게 어떤 민족을 이야기를 할 때 언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유럽에서 지금 30개 이상의 나라가 있지만은 다 각각의 국어를 가진 나라가 예. 나라를 만들어요. 예. 그죠? 그 민족을 규정할 때 국어를 같이 쓰는 민족은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죠? 예. 얼굴은 달라도. 네. 자, 그거는 뭐 프랑스 혁명 이후로부터 나오는 그 민족주의 바람에서는 언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민족이라는 개념 좀 약간 종교 중심적인 개념이었어요. 종교 중심, 야, 어떤 교회를 따르느냐, 어떤 그렇죠. 종교를 따르느냐. 그때는 지금 민족 중심, 언어 중심의 그 네이션 스테이트 개념이 없었죠. 네. 네이션 스테이트라는 개념은 뭐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독일이 통일되고 이탈리아가 그러니까 통일되는 통일되고. 과정에서 같은 민족이 국가를 하나씩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 개념으로 고대사를 보면은 잘 안 맞죠, 그죠? 그러면 그때는 그런 개념이 그다음에 이제 아니니까. 영국이 자극한 거죠. 영국이 하나의 민족이고 같이 살다 보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그 영국의 그 바람이 자극을 한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그래서 이 터키란 나라는 워낙 크니까 워낙 크고 로마 제국이 이제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 걸친 대제국이었듯이 오스만 터키도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 네. 걸친 대제국을 이루어 가지고 예컨대 지금 헝가리도 수백 년 동안 오스만 터키 지배를 받았죠. 수호국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발칸 반도에 있는 그렇죠. 나라. 루메니아하고 몰도바도 수호국이었어요. 그렇죠. 수호국. 그다음에 또 한때 성공을 하지 못하면 비엔나로 쳐들어와 예, 가지고 비엔나 앞까지는 왔어요. 두 비엔나 번이나. 포위를 두 번이나 예. 하고 마지막 17세기에 예. 비엔나를 포위했을 정도니까 얼마나 큰 나라인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오스만 터키가 사라지게 되는데 오스만 터키가 무너진 이후에 그 나라 새로 생긴 독립국가가 누군가는 정확하게 계산을 안 했겠지만 한 30개 나라가 새로 생겼다. 56개요. 예? 56개요. 그렇게 많았다고요? 왜냐면 탄자니아까지는 지배했어요. 탄자니아 또 예. 오스만 터키가 지배했어요. 한 20, 30년 동안 지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스만 터키가 어느 정도의 대제국이라는 걸 상상하려면은 우선 아프리카에서는 이집트 그죠? 다음에 이집트, 이태리 남부도 지배한 적이 있어요. 이탈리아 다음에, 남쪽 그다음에 이란은 빼야지. 이란은 정복을 예, 한다니까. 이란에서도 테브리즈까지.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 조지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폴란드의 일부. 그 우크라이나도 지배했어요? 그렇죠. 일부겠죠, 일부. 아니, 우크라이나에서는 예전에는 그 급작극 강한국이 있었고 급작극 강한국은 오스만 제국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오스만 터키라는 600년 동안 계속되던 대제국이 무너져서 아직 그 뒤처리가 안 되는 것 중 맞아요. 하나가 뒤처리가 안 바로 된 거예요. 이스라엘, 아랍, 그렇죠. 이 중동 문제입니다. 그죠? 그렇죠, 중동 그렇죠. 문제고 발칸에서 한때 내전이 일어난 네. 거 한 것도 그때 남아 있었던 그 이슬람 교도들과
뭐 여러 기독교들과 이 그리고 분쟁이라든지 종교회하고 전주교하고 개신교 그런 종파들끼리도 사람 아직도 말 간만. 그래서 이 오스만 터키에 대한 역사를 이해하면은 세계사의 상당 부분을 이해하게 되는데 맞아요. 이건 워낙 복잡하니까 이건 또 천천히 하기로 하고 맞아요. 우선 한국 사람들한테 익숙한 이 케말 파샤 아타투르크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한국 사람들은 케말 파샤 근대 터키 공화국을 만든 국부 예. 이렇게 이해를 하고 터키를 여행하고 한 사람들은 어딜 가나 아타투르크의 사진이 붙어 있고 또 아타투르크를 비판하면 안 된다면서요? 지금도 그런 법이 있습니까? 선생님 아직도 있어요. 선생님 그리고 저는 이제 안타까운 거는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지금 박정희를 둘러싼 논쟁들이 있고 한국 터키에서도 케말 파샤를 둘러싼 논쟁들이 있는데 저는 그 둘 논쟁 중에서 박정희를 둘러싼 논쟁을 더 선호해요. 왜냐하면 터키에서는 한쪽이 거의 아타투르크 케말 파샤를 신격화하고 그렇죠. 거의 신이 보내줬던 마지막 구원자처럼 하고 마지막 구원자 예. 세비네 세비. 예. 뭐 이런 말태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이제 신들이 아니면 신이 예수님을 보내듯이 아니면 부처를 보내듯이 모함메사를 보내듯이 터키 민족을 위해서 그때도 케말파샤를 보냈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이슬람이란 완전히 위반되는 말이에요. 그렇지. 하여튼 이런 말도 있고요. 또 다른 이쪽에서도 케말파샤는 유대교였고 자신을 숨었다. 유대인이라는 설도 있죠. 예, 유대인 설이었고 자신을 숨었다. 일부러 터키인 척했다. 일부러 무슬림인 척했다. 터키를 이렇게 세속화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한국에서는 누구도 박정희에다가 구원자를 하긴 안 그걸 해요. 안 합니다. 그리고 박정희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박정희는 원래 일본인이었는데 자신을 숨었다라는 그런 말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박정희를 둘러싼 논쟁은 좀 논리적인 논쟁이고 건강한 논쟁이죠. 예, 그나마 말이 되는 논쟁이지 터키에서는 말이 안 되는 논쟁이에요. 한쪽은 극단적으로 우상 숭배처럼 하고 한쪽은 그렇죠. 또 너무 깎아내리고 하는 그런 그렇죠, 그림이 그렇죠. 있는 거죠. 예. 이제 양쪽도 자기네 정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아타투르크한테 너무나 강력하게 공격해야 되거나 아니면 거의 신처럼 모셔야지 자기 지지 기반을 그 살리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아타투르크가 터키 역사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그 무슨 전투가 있죠. 아타투르크가 유명해지는 갈리폴리 전쟁. 갈리폴리 전투에 대해서 좀 설명을. 그거는 1차 대전 때는 1차 대전 때죠. 터지는 전쟁이었는데 그 1차 대전 때는 뭐였냐면 영국 우리한테 니네들 전쟁에 들어가지 마라고 해요. 그렇죠. 오스만 제국한테. 독일 편을 들지 말라는 예. 거지. 아니 전쟁 아예 들어가지 마. 왜냐면 자기 중- 편으로도 들어오는 거 싫어요. 중립을 지키라 이 말이죠. 예. 아니 자기 편으로도 들어오지 말라고요. 왜냐면 자기 편에 들어가면 앞으로 식민지 할 건데 친구가 되면 안 되니까. 근데 터키는 이제 독일 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영국하고 프랑스의 생각은 뭐냐면 이스탄불을 정복하고 이스탄불을 통해서 러시아에다가 지원을 하고 왜냐면 그때 당시엔 러시아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일으키는 직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갈리폴리 전쟁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제일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는 영국이 갈리폴리를 넘어가지 못해요. 넘어가지 못하니까 공산주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공산주의는 터키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렇게 봅니까? 예, 우리는 막지 않았다면 영국의 지원군이 갔었다면 레닌이 공산주의를 일으킬 수가 없었어. 예. 그러니까 짜르 정부가 안 무너졌다는 뜻이지. 그렇죠, 그 말이죠. 그렇죠. 그 이유 때문에 케말 파샤가 공산주의자가 아니어도 레닌이 그 감사한 마음으로 공화국 초기에는 많이 지원해요. 군사적으로도 뭐 기술적으로도 경비적으로도 그 감사한 마음을 잊을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케말 파샤는 그때는 대령이었는데 물론 이것도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나 신격하긴 하지만 대령이었지만 그 전쟁을 다 지휘하는 군인은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네 부대에서는 진짜로 좋은 그 승리들을 얻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 기록에 많이 나와요. 그때 신문사들에다 많이 나오고 그때부터는 케말 파샤가 예 알리기가 시작해요. 예. 신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그때가 시작이에요. 맞아요. 예. 그 갈리폴리 전투는 뭐 한국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전사상 유명한 전투고 1915년에서 16년에 걸친 전투라고 기억이 되는데 영국군하고 불란서군, 영국군이 주력이고 영국, 뉴질랜드, 불란서군이
수십만 명이 갈리폴리 그 해안에 상륙을 하는데 결국 교두보를 겨우 만들어 가지고 내륙으로 진출을 못하죠. 예, 진짜 맞아요. 왜냐하면 그 고지를 딱 예. 터키 군대가 장악해가지고 계속 해안에 있는 근데 사람 많이 죽어요 그 전쟁 때는. 이게 뭐 상방 합쳐서 25만 명씩 한 30만 명 죽었을 거예요. 그 상- 좁은 데서. 아니 다들 이렇게 25만 명씩 합치면 50만 명에 가까운 그건 숫자예요. 아마 부상자까지 포함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사자는 한 20만, 30만. 그런 어마어마한 예, 어마어마한 사람 죽. 그거는 뭐 한 100m 사이를 두고 영국군하고 터키 군대가 딱 대치하면서 매일 서로 돌격을 해가지고. 선생님 종아리 서로 부딪혀요. 그 정도로 예. 좁은 좁은 데서. 건강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어요. 예. 이렇게 종알들이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거 한두 개 아니에요. 총알끼리 부딪혔다. 예. 그렇게 아주 참혹한 이 진지전인데 이건 영화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 갈리폴리 전투라 하면은 특히 기억에 생생하게 그 기록하는 사람들이 호주 사람들이에요. 예. 호주 군대가 거기 가서 한 10,000명 이상이 죽었고. 예. 호주하고 인도하고 뉴질랜드. 그렇죠. 이게 영연방 국가들이 예. 왔고. 그래서 결국은 영국 그 상륙작전을 지휘한 사람이 그때 해군 장관이던 처칠이었습니다. 네, 처치 맞아요. 처칠의 아주 실패작이고 예. 결국 이 사람들이 철수해가지고 돌아감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래 노렸던 게 이스탄불을 통해서 저 러시아 쪽으로 그렇죠.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그게 차단이 됨으로써 러시아의 짜르 이 정권이 나중에 무너지는 계기가 됐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 고향이 러시아 땅이었는데 이제 그래요? 혁명이 일어나니까 빨리 터키랑 우리는 전쟁 협정을 하자고 해서 우리 고향을 터키에다가 돌려주고 전쟁 협정을 맺게 돼요. 아 러시아가 예. 이제 왜냐 이제 공산주의자들 정권을 잡았는데 외부에선 전쟁을 원하진 않아요. 그렇죠. 터키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 고향하고 제 고향 위에 있는 도시를 터키에다가 주고 그 국경을 맺어요. 안 그랬으면 저는 지금 소련 하에서 태어났었던 사람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 1917년에 10월 혁명 또는 11월 혁명에서 공산당이 집권하고 나서 맨 처음에 하는 게 독일 군대하고 휴전 협정을 맺는 예. 거니까. 다음에 우리 군대라. 그래서 연합군 대열에서 빠져버리니까 레닌이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레닌을 도와서 이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하도록 만든 게 또 독일의 공작이었고. 예, 그렇죠. 맞아요.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 알파고시 고향이 이 소련 러시아 지배에서 이제 터키로 넘어갔다는 그런 뜻이죠. 예, 맞아요. 선생님 지금 우리 제 시가 으드시인데 위에 카르시가 있어요. 카르시의 시청이 그때 러시아 사람들이 만들었던 건물이에요. 그대로 100년 동안 그 시청 건물이 그대로 쓰이고 러시아 있어요. 사람들 그렇군요. 예. 그런데 하여튼 이 갈리폴리 전투를 통해서 케말 파샤 아타투르크가 유명한 그때 사단장을 했으니까 장군으로 영웅이 되고 그 다음에 이분이 국가 지도자로 되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선생님 이제 여기서는 아직도 개말주의자들이 부정하긴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증명이 하는 어느 정도 증명됐는데 이제 1차 대전 때 우리가 치니까 무장을 해제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동부에 있는 일부 장군들이 해제를 안 해요. 왜냐면 우리 해제하면 우리는 식민지 당할 것 같아. 그리스 식민지가 될 판이지, 그죠? 뭐 그쪽에서는 그리스, 이쪽에서는 또 프랑스. 왜냐면 남쪽에서도 그 다마스쿠스하고 이라크에서도 프랑스하고 완전히 오스만 터키 제국을 다 뜯어먹는 거죠. 예, 그렇죠, 해체해가지고. 예. 그 위기에 몰리는 거지. 예. 2차 세계대전 때 졌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이 술탄한테 압박을 해요. 너는 그 어떤 사무관을 보내서 그 사람들도 해제게끔 만들어라. 그때 술탄이 케말 파샤를 불러요. 왜냐면 케말 파샤는 예전에 그 술탄이 그 왕세자였을 때는 경호실장이었어요. 아, 그랬구나. 예. 파샤, 당신 내가 당신 알아. 너는 너무 애국자 같은 분인데 너 빨리 가서 우리 국민을 좀 병성시키고 이 놈들이 왜냐면 그냥 휴전하는 것 같지 않고 우리를 뜯어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그 영국 사람들한테 그 사무관으로 알려줄 테니까 너 왜냐면 이스탄불 안에 있는 군인들하고 정치인들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예. 영국 군이 막아놔 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케말 파샤가 영국 군한테 잡히지 않고 이스탄불에서 탈출하고 원래 가서 터키 무장을 해제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이미 무기를 갖고 있는 군인들하고 시민들을
조직화시키고 군대를 만들었죠. 이게 독립전쟁을 일으켜요. 예. 여기서 지금 알파고시가 말하는 술탄은 터키의 황제입니다. 그죠? 예, 마지막 황제. 마지막 황제 술탄이라고 그랬어요. 예. 술탄. 그럼 바디샤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술탄이라고 술탄. 했어. 그러니까 마지막 황제가 이 케말 파샤 아타투르크를 말하자면 지방으로 탈출시켜서 거기서 군대를 만들도록 해서 그 군대가 일어나 가지고 지금의 터키, 아나톨리아 맞아요. 반도를 이제 지켜내는 거죠. 네, 맞아요, 다른 맞아요. 뭐 식민지로 지배했던 것은 다 빼앗기고. 예. 아니 사실은 모술 있잖아요. 지금은 이라크에 있는 모술. 모술 예, 요새 모술. 한참 그 IS하고 싸우고 있는 모술. 그렇죠, 그렇죠. 모술하고 그리고 그 지금 그리스하고 불가리아에 있는 몇 가지 땅도 그 얻을 생각이었는데 실패했어요. 왜냐면 케말 파샤가 태어나는 도시는 지금 그리스에 있어요. 아, 그리스에서 태어났구나. 아니 그때는 오스만 제국 땅이었어요. 오스만 제국이 예. 태어나기는 지금은 그리스에서 났고. 예, 그래서 자기 고향 정도는 태어났다는 도시인데 그런 몇 가지도 있었어요. 뭐 다시 얻을. 근데 이미 군대는 너무 피곤했고 더 그래서 이상은 뭐 아타투르크가 했던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싹 없어질 뻔했던 터키의 그래도 중심부를 이스탄불을 포함한 중심부를 딱 지켜내서 거기서 이제 술탄은 없어지고 터키 공화국이 서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케말 파샤 아타투르크를 기억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슬람에서 아주 성공적인 개혁을 했다. 맞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성한테도 참정권을 주고. 그렇죠, 그렇죠. 스위스 다음에 2위예요, 전 그러니까 세계에서. 뭐 유럽보다도 더 빨리 맞아요. 주고 그다음에 이 문자를 개혁을 해가지고 그렇죠. 알파벳으로 쓴. 맞아요. 그러니까 아랍 문자 아주 복잡하게 쓰인 알파벳으로 가기로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예.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고 그리함으로써 그걸 세속주의라고 하는데 세속주의적인 정책을 썼다. 뭐 이게 우리가 기억하는 아타투르크의 근대화 정책의 성공이다.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선생님 이거 이제 맞아요. 예를 들면 아랍 글자가 복잡해서 아니고 아랍 글자 자체가 토키오에 알맞은 글자 자체가 아니었어요. 아니었구나.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빨리 서양을 배워야 되는데 그렇죠. 모르는 글자이다 보니까 좀 약간 장애물을 만들었고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는 개혁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오스만 제국이 칼리프 그 오스만 제국의 황제가 다마스쿠스하고 그 이집트하고 그때 당시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정복하면서 셀림 1세 때 칼리프 제도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동시에도 칼리프였어요. 예, 그렇죠. 겸하였것이죠. 그렇죠. 칼리프는 종교 지도자는 뜻입니까? 칼리프는 종교 지도자 같은 건데 정치적인 의미보다는 정신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 근데 많이 정치적으로 이용했죠 사람들이. 칼리프와 술탄이 겸했다 이거죠. 예.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를 겸한 사람이 오스만 터키의 술탄이었다. 맞아요. 자 이제는 케말 파샤가 이제 물론 이제는 공화국으로 선포했고 칼리프는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 칼리프는 공화국 국회에다가 개입하기가 시작했어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는 칼리프 제도까지는 없어야겠다. 그래야지 우리 공화국이 잘 될 그렇죠, 거다. 그렇죠. 근데 이거 무슨 문제를 일으켰냐면 칼리프 제도가 터키에서 해제되다 보니까 그럼 나머지 나라들이 다 그 빈자리에다가 앉고 싶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사우디, 예를 들면 이란, 그렇죠. 사담 후세인 시절에 있었던 이라크. 예. 다 지금 칼리프 없으니까 내가 칼리프 되겠다고 다들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죠. 좋은 말씀이네요. 예. 그래서 근대화 개혁에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1920년대, 30년대를 거치면서 아타투르크의 지도하에 이제 이슬람 개혁이 좀 어렵다는 이 이슬람 국가에서 근대화되는 개혁이 시작이 되고 그게 중동 여러 나라에 지금까지도 하나의 성공적 모델로서 이슬람 근대화 개혁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터키가를 보라. 터키가 해가지고 지금 그래도 민주주의들하고 이 IS라든지 원리주의가 지배하는 신정국가 저 이란식의 국가로는 절대 가지 않고 해가지고 아직도 하나의 성공적 개혁 모델로 여기고 특히 우리 5.16 때 박정희나 김종필 이런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은 군대의 역할이죠. 네. 그러니까 아타투르크가 군대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군대가 개혁을 뒷받침하고 또는 지도를 했다. 그래서 군대가 근대화를 지도한다. 그게 바로 박정희식 근대화 개혁의 그런 점에서 하나의 모델이 됐습니다. 그래서 터키에서는 군대가 굉장히 강하다. 터키 헌법이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죠. 지금은 안 그렇지만 과거에는 그 행정부 위에 군대가 있어가지고 군대가 이 행정부가 하는 정치를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아 이게 질서가 무너진다든지 아니면은 이 아타투르크의 유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 세큘러리즘, 세속주의, 즉 정치, 이슬람이란 종교와 정치가 이렇게 하나 합쳐가지고 이슬람이 정치를 지배한다든지 영향을 주는 기미가 보이면은 개입해가지고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이런 걸 우리는 쿠데타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터키에서 보면은 그건 헌법의 명령에 따라서 국채를 지키기 위한 군대의 합헌적 개입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뭐 몇 분 동안 수십 년 동안 되풀이되다가 요사이 에르도안이 집권하면서부터 군대의 힘이 약해졌고. 그러니까 헌법 아니고 군법 안에는 헌법 아니고 군법 안에는 군부가 공화국이 그 위협을 저하할 때는 군부는 공화국을 지킨다는 말이 있어요. 군법 안에 있습니까? 예, 군법 안에 있었어요. 헌법은 아니고. 예, 헌법 아니고 그리고 헌법에도 이제 케말 파샤의 원칙하고 개혁들을 공화국이 지킨다. 지켜야 되는 그런 말이 있긴 하지만 근데 군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는 네. 군법 안에 군법 안에 있는 있어요. 그 조항을 이용해서 자기들은 쿠데타라고 말 안 쓰죠. 물론 안 쓰죠. 네. 근데 제 보기에는 그 지금 네 차례의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그나마 최초에 있었던 60년대에 있었던 쿠데타는 그나마 민주주의적이고 좀 약간 좋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 총리를 사용시키니까 사용시켰지. 국민으로부터 큰 실망이죠. 그 쿠데타가 한국에서 4.19 혁명 직후에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죠. 그 쿠데타 일어나기 직전에는 야당 당 대표가 국회에서 이런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보다 톨명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죠. 이렇게 계속 하시면 우리 국민도 뭘 할 거예요. 아, 그렇게 그 말 하니까 그 야당 당 대표를 국회 출입을 못하겠어요. 예, 못하게 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터키에서는 이런 제도도 이 선대것도 살짝 바꿨어요. 국방위원회가 있어요. 국방위원회. 예. 북한에도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대통령은 동시에 다 국방위원회 위원장이긴 하지만 국방위원회는 군인들의 숫자가 더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약간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분위기예요. 예. 그래서 에르도안이 오면서 물론 에르도안은 총리였을 때는 국방위원회 구성하고 숫자를 바뀌고 예, 예. 조금 더 시민들이 좀 강력하는 강력하게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압도적 힘을 가지고 있던 터키 군대는 또 옛날부터 오스만 터키 시대부터 전투력이 워낙 강한 세계적 육군인데 뭐 그렇게 아주 국력이 쇠퇴하는 과정에서도 영국 불란스 군대를 이긴 터키 군대니까 그 군사적 전통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 중에 하나인데 그 군대가 케말 파샤의 세속주의를 지켜가면서 이 네이션 스테이트 공화국의 국채를 지켜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든든하게 생각했던 한국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그러다가 90년대 후반부터는 에르도안이 등장하면서 또 에르도안이 이용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슬람 세력이 등장하면서 어느새 그 군대가 약해지고 그리고 작년에는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네. 에르도안한테 진압이 되는 예. 이렇게 함으로써 군대가 터키 저래 막강한 터키 군대도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했구나 하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저는 쿠데타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대학원 때는. 예.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터키 군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싶었다면 실패할 수가 없었어요. 예. 제 보기에는 그 7월에 있었던 쿠데타는 이미 어느 정도 장군들을 통해서 설득하고 진압이 돼 있었는데 자기 반대 세력 장군들을 좀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 장군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종의 자작극을 읽고 보고 있고요. 에르도안의 자작극이라는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독일하고 영국으로부터 나왔던 그 보고서도 보시면
제 말을 어느 정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에르도안의 등장 이슬람 세력을 말씀하자면 선생님 터키는 99%가 무슬림이에요. 근데 무슬림들도 자기네 나름대로 생각이 다르지요. 완전 흑백으로 볼 수가 없죠. 똑같은 무슬림인데도 똑같은 이슬람을 믿는데도 야 종교하고 정치를 분리시켜야 돼. 종교이라는 거 우리의 내 세를 위한 것이지 현실에서 이렇게 정치를 하다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 아니다. 근데 나머지 분들은 이제 오스만 제국 무너지고 난 다음에 개말 파샤의 개혁들이 너무 빠르고 너무 그렇죠. 가격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반발이 생긴 거죠. 거기서 이제 좀 약간 자존심이 상한다든가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갑자기 모자 개혁이 일어났는데 모자를 안 쓰는 사람들이 좀 약간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았죠. 모자 안 쓴다고. 예. 그 서양식 모자를 안 쓴. 안 쓴다고. 왜냐면 오스만식 너무나 과격한 서양화 개혁을 예,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 자존심이 상하는 사람들하고 중간 사람들하고 너무나 강력한 서양 먹물을 빨리 마셔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사각 관계가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에르도안도 사실은 에르도안으로부터 일어나는 이렇게 모습이 아니고 에르도안의 선생님이 있었어요. 복지당의 땅 대표. 그분이 맨 처음에 몇 번 정권을 잡으려고 하다가 군인으로부터 쿠데타 당했는데 쫓겨나고 했죠. 에르도안이 그 자기 땅 대표한테 선생님 우리는 터키에서 정권을 잡으려고 하면 우리는 서양이랑 사이가 좋아야 돼. 왜냐하면 터키 군인 나토 회원국이에요. 그렇죠. 우리 미국이랑 사이가 좋으면 유럽이랑 사이가 좋으면 군부는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그분도 그 당 대표도 복지당 땅 대표도 야 우리 서양이랑 원래 싸우는 거 아니야? 우리 안에 있는 세속주의자들은 다 서양들의 앞잡이에요, 호사비예요. 너도 가서 왜 서양 사람들이랑 손으로 잡아라고? 땅 대표하고 에르도안 그때 시장이었어요. 이스탄불 시장. 사이가 나쁘고. 사이가 나빠지고 탈퇴를 하고 탈당하고 에르도안의 친구들이 오늘날의 정의개발당을 만들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로 미국 서양 나라들이랑 사이를 좁게 만들고 그렇죠. 그 사람들의 힘을 빌리고 군대를 통제하고 그 EU에 가입한다는 명분으로 그렇죠. 군적인 군사적인 그런 부분들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군의 정치 개입을 막아놨죠. 거죠. 막는 거죠.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네. 에르도안은 너무나 실용주의적인 너무나 사람이지. 뭡니까 마키아벨리스트네. 그렇죠, 그렇죠. 권력을 예. 관리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그렇죠. 권력이 최우선 목표로 한데 이념이 아니고 예. 종교도 아니고. 이념 없어요. 확실히 없어요. 근데 다음에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비리가 많이 생기고 그 비리가 부패가 많이 생기죠. 예. 나오다 보니까 그럼 반발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자기 세력에서도 반발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하고 미국도 뭐라고 해요. 예를 들면 신문사들 이런 기사를 써야 되는데 그 기자를 감옥에 보내면 또 미국하고 아니면 서양에서 뭐라고 해요. 그러면 이번에 에르도안이 뭐 하냐면 그래 그러면 나는 미국하고 서양을 버리고 러시아란 친구 되려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랑 친해지기가 시작했어요. 그렇죠. 근데 작년입니까? 2년 전에 러시아 비행기를 격추시켰잖아요. 이제 격추시킬 때는 우리는 완전 러시아랑 전쟁할 번 생각을 했는데 그때 에르도안도 몇 번 얘기했어요. 그래 러시아 비행기들이 우리의 국경을 침입하면 우리 또 추락시키겠다고 했는데 다음에는 사과하고 배상금 내고 하회를 했어요. 지금은 나토 회원국들 중에서 나토를 탈퇴할 수 있는 나라가 터키예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에 와서는 지금 아슬아슬해요. 왜냐면 국민 투표가 다음 달 16일이거든요.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는데 대통령이 법안을 만들 수 있고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헌법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찬성을 안 받고 반대를 받으면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권력을 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대화 개혁이 1920년대 초부터 시작됐으니까 근 90년 흘렸습니다. 그죠? 선생님 제 보기에는 1800년부터 시작했어요. 터키 사람들. 터키 옛날 그때부터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개혁. 예를 들면 터키 무슬림 사람들 중에 보시면 터키 사람들은 복장이 그나마 서양화 됐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스만 제국이 이미 마흐무드 2세 시대부터는 그렇죠. 복장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서양화를 시작했었는데 이어져 했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오스만 제국 시대부터 우리는 법 앞에서 무슬림하고 비무슬림이 동등하다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터키에 있어서의 군대의 역할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의 군대의 역할하고 비교해 보면 재밌는 점이 예. 많아요, 그죠? 이게 맞기는 하는데 한국에서는 군대의 역할이 최근에 와서 생긴 거고 그 이전에는 없었지. 없었어요. 뭐 터키하고 한국이 가장 다른 점은 터키는 옛날부터 군사 국가였잖아요, 그죠? 네. 기본적인 이 체제가 군인 중심이고 군사 국가인데 우리는 과거 시험 합격한 선비, 민간인, 양반 중심의 국가는 완전히 다르고 그럼 안보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죠. 조선에. 그러다가 근데 오스만 제국 안보 문제가 항상 있었어요. 뭐 안보 문제가 있었고 또 예. 침략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하고 대결하면서 예. 군대가 커지고 또 유교를 거치면서 군대가 크게 자라고 엘리트 그다음에 이제 계층을 드디어 만들고. 그 군대 장교들이 엘리트화되고 그래서 박정희, 김종필이가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또 근대화 개혁, 경제 개발에 성공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인 출신 대통령이 세 사람 네. 나오고 그 사람들이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성공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중산층이 만들어지고 이 중산층을 딛고 민주화가 가능해진 그래서 한국의 군인 정권은 790년 만에 고려시대 때 이후에 등장한 군사 정권이 아주 국가 건설에 성공적인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다른 설도 있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최소한의 희생을 했거든. 터키하고 달리 우리는 군인이 쿠데타 일으키고 뭐 하는 과정에서 죽은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별로 없고 뭐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죽는 그런 꼴을 우리는 안 보고 우리 군대는 말하자면 아주 순한 군대지. 이 정권적 차원에서. 그러나 이제는 어느 사이에 군대의 힘이 민주화가 되면서 군대의 힘이 약해졌어요. 군대가 정치에 전혀 개입을 하지 그럼 못하고. 이건 좋은 점이 뭐냐면 대한민국이 탄생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 국민적으로 사상이 통일된 상황에서 출발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광복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그 3년 안에는 이미 대한민국을 북한으로부터 내려오는 사람들은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렇지, 맞아. 라는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가 생기고 방공 자유주의로 그렇죠. 합의된 상황에서 출발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식인들하고 국민들이 크게 비판할 여지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통일돼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 안 돼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 알파고시 같은 그런 아주 복잡한 나라 사람 보기에는 한국은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아주 통일돼 있다고 그렇게 보이고 선생님, 있죠. 전 쿠르드 사람인데 쿠르드 문제 때문에 마지막 30년 안에는 3만 명 이상의 사람 죽었어요. 예. 이거 쿠르드 문제에서만 나머지 문제들이 그러니까 좌우파 그렇죠. 청년들의 중도래의 숫자를 아직 계산하지 않았어요. 않고도 쿠르드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쿠르드 문제 하나만 가지고 마지막 30년 안에 3만 명 이상 사람이 터키에서만 죽었어요. 그렇죠. 터키에서 터키 안에서 이라크에서도 따로 죽었고 이란에서 따로 죽었고 그래서 한국을 물론 한국인들 눈에는 아픈 것들 답답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왜 그쪽에서 보면 그나마 나은 케이스로 보이는 거죠. 예, 우리는 물론 남북 간에 그 6.25 전쟁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300만 명이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또 다른 계산법이 이제 그렇죠,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끝이 없는데 잠시 또 좀 쉬었다 갑시다. 네, 예. 괜찮습니다.